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가장 늦게 합류한 몬트리올 카네이디언스가 가장 먼저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에 진출할 최종 4팀이 모두 결정됐는데요.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플레이오프 2라운드를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76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76회입니다. 오늘 6월 11일 금요일 오후에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이현섭 기자와 박힘찬 PD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76회 오늘도 NHL 플레이오프 2라운드가 방금 전에 막 끝났는데요. 2라운드 최종 정리를 하고 이제 3라운드 대진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 중심으로 꾸며질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 관련된 소식도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주신 댓글 감사한 마음으로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해 보죠. 유튜브 댓글입니다. 에드워드 마님이 6월 4일 금요일에 또 댓글을 주셨습니다. 토론토는 굉장히 억울할 듯합니다. 분명 3승 1패였는데 그걸 졌으니 토론토, 에드먼턴 이 두 팀은 플레이오프와 인연이 없어 보이는 듯 하네요 하셨어요. NHL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또 다르게 예상과는 다르게 업셋을 당한 두 팀이죠. 탈락을 한 두 팀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 두 팀도 언젠가는 뭐 플레이오프와 좋은 인연을 맺게 될 날이 오겠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 잘 봤습니다. 그리고 호이 미스틱 님이 6월 5일 토요일에 댓글을 주셨는데 어차피 우승은 콜로라도 이렇게 하셨어요. 이때가 콜로라도가 2연승, 베이거스에게 2연승 먼저 거뒀을 때 주신 댓글이에요. 이 댓글에 대한 또 다른 분들이 답글을 같이 달아주셨는데 정민킴 님이 6월 7일 월요일에 하키를 제대로 배우셨네요. 크크크크크 하셨어요. 정민킴 님, 대한아이스하키협회 김정민 홍보팀장님이 아닐까 싶은데 뭐 알려진 대로 콜로라도 팬이시죠? 그리고 정곤킴 님이 6월 10일 목요일에 그런데 지금 2승 3패로 베가스한테 밀리고 있네요. 우승은 베가스입니다. 크크 하셨고요. 베이거스 팬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호이 미스틱 님이 6월 10일 목요일에 여기에 어차피 템파베이 아닐까요? 하셨어요. 호이 미스틱 님이 어우콜을 외치시다가 이 리드가 바뀌니까 템파베이의 우승 예상으로 좀 마음이 바뀌신 것 같군요. 오랜만에 이렇게 청취자분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이 답글놀이를 봐서 재밌게 봤고요. 앞으로도 좀 이런 거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콜로라도가 방금 전에 탈락을 했음을 확인하고 저희가 들어왔는데 잠시 후에 콜로라도와 베이거스의 시리즈 이야기 또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H.K님 6월 4일 금요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중계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진짜 포슬런드 캐스터 왜 자꾸 저희 경기로 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졸려요. 그냥 톤이. 편파 방지 때문인지 브랜든 버크는 볼스 케인스 중계하고 있고 케니 알버트가 홀 났습니다. 진짜. 다음 라운드 시드 때문에 순위표를 좀 봤는데 공교롭게도 각 팀들이 쌓은 승점을 볼 때 어느 팀이 승리하든 간에 웨스트 둘 다 82점, 센트럴 80점 75점, 이스트 73점 71점, 노스 63점 59점 순으로 승점이 많아서 세미파이널 진출하면 케인스 아니면 볼츠랑 붙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디비전이랑 붙는지 대충 대진이 윤곽이 잡히니 재밌는 점도 보였는데 노스에서 위니펙이 이기게 되면 세미파이널이 정상적인 리그 진행 당시에 컨퍼런스 파이널처럼 되더라고요. 센트럴과 이스트 팀들이 모두 동부 컨퍼런스였고 웨스트와 노스는 몬트리올 빼면 다 서부 컨퍼런스라 그래서 위니펙이 올라가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크크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저희 경기라는 건 뉴욕 아일랜더스의 경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내가 보는 경기를 내가 좋아하는 중계진의 중계로 봐야 더 재미있겠죠? 저도 스포츠캐스터로서 무한한 공감을 하는 바이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스포츠 팬들로부터 기피 대상의 캐스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군요. 그 정규리그 승점 바탕으로 봤을 때 이미 어느 정도 디비전별로 3라운드 세미파이널 대진표가 나와 있었던 거였네요. 웨스트 챔피언 대 노스 챔피언 그리고 센트럴 챔피언 대 이스트 챔피언 이런 3라운드 대결이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위니펙이 올라가면 뭐 더 재밌겠다 하셨는데 위니펙이 2라운드에서 제일 먼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도 잠시 후에 한번 나눠볼게요.
D.H.K님이 댓글을 또 하나 6월 10일 목요일에 주셨네요. 1라운드랑 비슷하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어떻게든 파고들어서 리드 잡고 결국 그 기세를 그대로 타서 시리즈를 끝냈습니다. 상대 전력이 훨씬 괜찮은 만큼 거친 압박을 통해서 끌어내리면서 승리한 느낌이었네요. 팔미열이 제이잭 보면서 이럴라고 1라운드 팔았나 속이 탔던 저는 이미 머리 받고 반성 중입니다. 그리고 템파와의 세미파이널 작년의 설욕전이네요. 포인트, 쿠체로프, 스템코스, 킬로런 등등 작년에 이미 뜨거운 맛을 봤던 공격진들이라 무섭긴 하네요. 바실레프스키 뚫기도 고민이고 근데 볼츠는 작년에 컵 한 번 들었으니 이번엔 저희가 들어야 공평하지 않나 하는 농담 반 진심 반입니다. 크크 이런 댓글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뉴욕 아일랜더스가 시리즈 6차전 이기면서 보스턴을 꺾고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 진출 확정 지은 직후에 주신 댓글이에요. 제이잭하고 펠미어리 선수가 6차전에 다 골을 넣었죠. 아일랜더스 팬으로서 시리즈 승리 소감 남겨주셨어요. 템파베이와의 다음 라운드 맞이하는 소감까지 말씀 주셨는데 과연 어떤 팀이 컵을 들어올리게 될 것인지 뭐 저도 템파베이 팬들분들께 좀 죄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작년에 우승했으니까 이번엔 좀 다른 팀이 우승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베이거스 첫 우승도 좋고 몬트리올의 이 깜짝 우승도 좋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센 팀이 이겨야죠. 센 팀이 저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템파베이가 너무 잘하긴 해요. 강하긴 강합니다. 예. 뭐 그렇다고 이게 이 영영할 이루어질 수 없기. 그러니까 뭐 한 프랜차이즈가 진짜 센 팀이 돼가지고 뭐 이제 한 100년 우려먹고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10년 가기도 어렵고 5년 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을 때 우승 최대한 많이 따놓는 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몬트리올이 플레이오프 때 이기는 그런 경기력을 하긴 하는데 솔직히 보면 그렇게 재미는 없거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스 경기들은 하나같이 다 조금씩 나사가 빠져 있었습니다. 경기력이 전반적인 그냥 정규 시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3라운드는 뚫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뭐 저는 무조건 센 팀이 이겼으면 하는 그 더 좋은 무조건 경기력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그렇죠. 강한 팀이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세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기회가 없으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냥 센 팀이 무조건 실력만으로 결과가 나오는 건 또 아닐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와중에 뭐 좀 재밌는 변수가 발생하면 또 그걸 보는 맛은 있는 거고. 근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네. D.H.K님 기말고사도 잘 하셔야 될 텐데 일단 또 계속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또 댓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스폴님 댓글이 왔습니다. 6월 10일 목요일에 주셨는데 기자님 말대로 아발란시는 흐름 탈 때는 거침없이 잘하는데 위기나 핀치에 몰리면 헤쳐나갈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2연승 후 2연패하고 나서 흐름을 뺏기는 타이밍에서 5차전 2대0으로 앞서다가 2대2 동점을 허용하니까 버텨주는 힘이 부족한 것 같네요. 결국 OT 시작하자마자 스톤에게 짱돌 맞고 패배. 6차전 베가스 홈 경기에서 과연 아일랜더스는 1승 2패 열세 그것도 3차전은 어이없는 OT골을 내주고 시리즈 흐름을 뺏길 수 있었고 4차전도 선제골 내줬지만 동점에 역전 만들고 시리즈를 2대2로 가져가면서 흐름을 놓치지 않고 3연승으로 시리즈를 가져갔습니다. 6차전은 보스턴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모두 득점으로 연결하는 아일랜더스의 집중력이 곧 실력임을 입증해줬네요 라는 댓글을 주셨어요. 베이거스에게 2연승 후 3연패를 한 콜로라도에 대한 말씀 주셨고요. 저도 지난주에 콜로라도가 먼저 2연승을 했지만 이 시리즈는 리버스 수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게 이게 콜로라도가 연승이 한번 끊기고 첫 패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좀 궁금했는데 연패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결과가 뭐 방금 전에 나왔고요. 그리고 보스턴을 꺾은 뉴욕 아일랜더스에 대한 감상편도 주셨어요. 집중력이 곧 실력이다. 이 말씀에 또 공감하게 되네요. 유니스폴님의 또 경기 감상평 또 잘 봤습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권오훈님 6월 5일 토요일에 댓글 주셨어요. IIHF 탑디비전 준결승 캐나다 미국 경기 시청 중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하키 국가 대항전인데 다음 주에는 간략하게라도 대회 후기에 대한 코너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도 핀란드 밀고 있습니다. 이 댓글을 주셨어요. 2021 월드 챔피언십이 라트비아에서
지난주까지 진행이 됐고 모두 대회가 끝났습니다. 준결승 경기 보시다가 댓글을 주신 건데 이번 대회 3연패로 시작했던 캐나다가 결국은 B조 4위로 간신히 8강 토너먼트에 올라가더니 각조 1위 팀들을 다 이기고 핀란드에게 결승전에서도 막판 또 역전승으로 결국 캐나다의 우승으로 끝났습니다. 권호우님이 밀고 계시던 핀란드가 아깝게 좀 준우승으로 끝났네요. 저희가 NHL 플레이오프 중심으로 최근에 계속 꾸미고 있다 보니 지금 월드 챔피언십을 다루는 코너는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뭐 댓글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답변 형식으로나마 간단하게 이현수 기자님 이번 월드 챔피언십 정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총평 결과에 대한 총평. 그동안 네. 그 없었던 거는 여기까지 제가 경기를 면밀히 볼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돼가지고 예. 이번 월드 챔피언십 경기를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중간하게 방송에서 언급을 해가지고 틀리고 망하는 것보다는 그냥 깨끗하게 그냥 결과만 뭐 뒤에라도 뭐 NHL 이렇게 플레이오프에 좀 집중하셨던 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못했던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캐나다가 그 뭐 주인공이 됐죠 마지막에는. 예. 이제 처음에 진짜 어떻게 보면 올해 캐나다가 언더 23급으로 그걸 뽑았단 말이에요 선수진을. 그러면서 이제 중심 자원은 헨리크랑 뭐 한 30대 초반 뭐 이런 선수 거의 한두 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다 20대 초반 뭐 이런 선수들이었는데 그리고 올해 1순위 지명 유력히 되는 오원파워 선수도 있었고 예. 그런 선수들로 구성이 되면서 3패를 하고 득점에서 확실하게 풀어줄 애들도 없고 하니까 막 라트비아한테도 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막히면서 공격이 안 풀리면서. 근데 앤드루 맨저파인 선수 딱 들어오면서 이 선수가 진짜 그 제러드 갤런트 감독이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이번에 캐나다 대표팀 감독이 제러드 갤런트 감독이었습니다. 중간에 합류를 했는데 이 선수가 약간 키는 작은데 스케이팅 빠르고 마무리 뛰어나고 어떻게 보면은 딱 지금 베이거스에 있는 조나탄 말세소라든지 그다음에 뭐 빌리안 칼손이라든지 딱 이런 선수 생각나는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써먹는 타입입니다. 딱 들어오면서 공격 풀리기 시작하니까 수비전은 그래도 나쁘지 않고 하니까 딱딱딱 깨면서 올라가면서 다 이제 단기전에서 변수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선수진 구성 같은 경우에도 일단적으로 NHL 선수들이랑 참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 이슈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팀들에서 메디컬 스텝들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으면은 가지 않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또 1라운드 탈락을 하고 2라운드 탈락을 하고 1라운드 탈락하고 1라운드 탈락이겠죠. 1라운드 탈락을 하고 보통 1라운드 정도 탈락을 하면은 좀 괜찮은 선수들은 넘어갑니다. 예. 근데 올해 그 넘어간 숫자가 굉장히 줄었어요. 예년에 비해서는. 예. 막 좋은 선수들도 그렇게 참가를 안 했고요, 많이. 그리고 NHL도 올해 단축 시즌으로 좀 시즌이 타이트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수들의 피로 같은 부분도 어느 정도 가만히 돼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전력이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죠. 그러면은 수비적인 컬러를 가지고 있는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수혜받은 팀이 있죠, 핀란드죠. 예.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팀 체계가 언더 18이고 20이고 성인 대표팀이고 EHT고 다 쭉 올라갑니다. 같은 시스템, 같은 체계 같은 느낌으로 쭉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감독이 야로넨 감독이었죠. 결과적으로 굉장히 수비적인 체계를 잘 짜는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수혜를 봤어요. 핀란드가. 그러면서 올라가게 됐고 독일 같은 경우나 뭐 나머지 이제 8강에 들어간 팀들은 다 어쨌든 강호인데 결과적으로 NHL 선수들이 진짜 특급 티어 선수들이 딱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공격에서의 빈틈이라든지 수비에서의 빈틈 그 정도는 사실 유럽 탑 티어 선수급이 어느 정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올해 정말 뭐 여실하게 보여줬던 토너먼트였죠. 그러니까 뭐 조별 예선부터 그냥 쭉 그런 과정이 이어졌었고 뭐 카자흐도 승리를 거두고 영국도 승리를 하고 벨라루스도 승리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진짜 엎치락치락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러한 변수 선수 차출 문제 그다음에 뭐 코로나 이슈 이런 부분 때문에 전력이 전반적으로 평준화했다. 근데 유럽 탑티어 선수들은 그걸 줄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여실 발견됐기 때문에 여러 팀들이 어떻게 보면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양상이 이루어졌고요. 예. 또 코로나 이슈가 작년부터 있었죠. 올 시즌 정규 시즌 7은 그 정상적 거의 정상으로 간 시즌 그 국가도 있고 아닌 국가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경기 감각 유지 같은 부분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도 다른 팀들과의 격차를 줄이는 요인이 됐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 디비전이 올해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 말은 강등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등권에 있는 팀들은 원래는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고.
그 한정적인 자원 속에서 전략을 게임 플랜을 잘 짜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딪혀버리면 됩니다. 어떤 팀이든. 예.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제 하위권 팀들이 어느 정도 해볼 만한 이제 여건이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웨덴 같은 부분은 좀 뭐 많이 안타까운데 사실 스웨덴이 8강에 못 갔습니다. 예, 이번에 9위죠. 예. 근데 스웨덴은 EHT 열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그 감이 오는 이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EHT 때 괜찮은 선수들을 쭉쭉 뽑아놓고 팀 전력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해놓고 실제로 보면은 경기력 왜 이래? 이런 게임들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뭐 본선에서 딱 그런 경기들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발목이 많이 잡혔죠. 그러면서 스웨덴이 좀 뭐 이제 유럽 쪽에 아주 관심 없으신 분들 이거 너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선수 변수 포함을 해서 그 EHT에서의 스웨덴의 모습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의외의 결과는 아니다라고 저는 요약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좀 실망했던 부분은 체코가 생각보다 너무 못했다. 네.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됐고 중요한 부분에서 그렇게 막 썩 좋은 모습 안 나왔고 흐르베츠도 이 뭐 우승하고 좀 놀았나 이런 생각 조금 들었고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독일 스위스는 이제는 독일을 조금 더 위에 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이번 토너먼트였습니다. 네. 올해도 독일을 이제 스위스를 잡아냈고 4강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7번째 자리가 그 스위스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위에 근데 체코 바로 밑에 7번째 자리가 스위스 같은 느낌. 지금은 이제 독일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독일을 조금 더 위에 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물론 이제 이 경기도 스위스가 쭉 잘하다가 마지막에 딱 그 동점 허용하고 난 다음에 뭐랄까 그 흐름이 바뀐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도 최근에 이제 뭐 여러 연령대별 성과라든지 독일 대표팀의 이런 최근의 성과 같은 걸 보면은 이제는 좀 독일을 한 단계 위에 놔야 되지 않을까? 비슷하긴 한데 뭐 반보 정도라도 위에 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뭐 생각이 들었던 토너먼트였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연숙 기자님이 이번 월드 챔피언십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캐나다가 2016년 이후에 5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회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갤런트 감독 주가가 아주 그러니까 엄청 시애틀 올랐다는 크라켄 얘기가 감독 발표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레인저스도 없죠 지금 곧 감독? 갤런트 감독 안 데려간다니까? 선수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만약 선임할 거면 빨리 선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지금 저는 지금 시애틀이 계속 감독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지금이 현재 플레이오프 치르고 있는 팀들 중에 계약 만료되는 감독이 있나요 혹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갤런트 감독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이번 월드 챔피언십 끝날 때까지 좀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는데 누구 지금 뭐 하고 있는 감독들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것저것 이제 생각할 부분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감독들이 일단 여러 이제 좀 괜찮은 커리어 감독들 아직 뭐 있으니까 그래도 갤런트 레인저스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어느 감독 그러니까 어느 자리를 앉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이거 우승 딱 하나로 NHL 감독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제러드 갤런트 감독의 주가가 또 한 번 올라갔음을 확인했던 이번 대회 결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호우님 댓글 소개는 또 다 드렸고요.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가올 한 주 동안에도 또 한 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 뭐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고 댓글과 후원까지 참여해주시면 제작에 힘써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아시아리가 이사키 소식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리가 이사키 2021-2022 시즌 개막 여부에 대한 발표가 지난주에 저희 그 275회 녹음 끝나고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소식을 못 전해드렸는데 박김찬 PD님, 네. 이 소식 한번 늦게나마 전달해 드릴까요? 예, 뭐 지난 시즌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네. 예, 지난 시즌에도 이맘때쯤에서 이제 단계별로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 9월 개막 여부는 보통 이맘때쯤에서 발표가 났었는데 네. 이번에도 똑같이 작년에도 조건이 같습니다. 3개국 간의 뭐 자가격리 기간이라던가 뭐 검역 규정이라던가 네. 이런 조건들이 없어지거나 제한이 해제돼야 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각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는데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됐고 있죠. 현재도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백신을 맞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각 국가별로
예, 접촉률도 많이 높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일단 9월 개최는 예, 미뤄지는 걸로. 원래대로라면 9월 초에 새 시즌 개막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되기는 합니다. 뭐 엄밀하게 따지면 9월에 개최를 하기는 해요. 네, 근데 일본 애들끼리 하는 거죠. 저팬컵이죠. 예, 저팬컵이 하는 올해도 거고. 저팬컵이 예. 아시아리그라는 타이틀을 달고 하는 저팬컵. 네, 근데 일단 기존에 하던 아시아리그 시즌 개막은 미뤄지게 됐고 네. 이제 지난해에도 이제 그럼 9월에 안 되면은 12월 안 되면 2월 뭐 이런 식으로 플랜 B, C가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플랜 B는 12월 개최 여부가 있는데 네. 요거는 8월 말까지 지켜보고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12월에 개막을 할지 안 할지를 8월 말에 결정하겠다. 네. 작년하고 똑같은 수순이에요. 네, 똑같은 거고요. 네. 예, 뭐 길게 회의 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작년처럼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고 재팬컵 소개를 해주시죠, 이현석 기자님께서. 이게 뭐 저팬컵은 지금 이제 일본 가맹 팀들 5팀이 뭐 5팀이겠죠 올해도 이제 참가를 하는 어쨌든 일본 국내 리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참가 팀 자체는 뭐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뭐 일단 국내에서 뭐 어쨌든 지금 당장은 가맹된 일본 팀이 5팀이죠. 벅스, 크레인즈, 그 다음에 그 오지도 이제 이름을 바꿨고요.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오지가 올해 클럽화가 되면서 네. 네. 어쨌든 오지 이글스 오지 재지가 빠졌죠. 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실업팀이 아니게 됩니다. 오지도. 그러고 블레이즈, 그리츠 이렇게 5팀. 뭐 풀리그 방식으로 하겠죠. 일단은 지금은 11월까지는 뭐 전반기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9월부터 11월까지 저팬컵 일정은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뭐 어쨌든 근데 그네들도 그 보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뭔가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국내 리그가 돌아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일본도 예전만 많이 못해졌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도 그 크레인지가 빠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제지가 빠지게 됐고요. 그리고 오지 제지도 빠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두 팀이 어떻게 보면 꽤 돈을 많이 쓰던 팀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팀들도 빠지게 됐고 두 팀이 모두 클럽화가 됐고요. 블레이즈는 그렇게 이제 그 자본 규모가 넉넉한 팀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리츠도 이제 선수들이 듀얼 커리어 같은 느낌으로 이제 뭐 시합이 없을 때는 그 팀에서 이제 주선한 그런 회사 같은 데서 뭐 보험 플래너 같은 걸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듀얼 커리어 같은 느낌으로 돌아가는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순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프로라고 보기엔 조금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당은 나오겠지만요. 근데 벅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이제 클럽화가 된 팀이었고,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어렵게 되는 부분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 규모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국제적으로 하기에 좀 어려운 이야기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 5팀들은 가맹팀들이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는 뭐 작년처럼이라도 뭐 저팬컵을 하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상황이 만약에 안 좋아진다면은 후반전기도 저팬컵으로 하면서 올 시즌도 아시아리그를 보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네. 지금 러시아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 러시아 쪽에서 이제 그 정보에 따르면은 올해 아시아리그 안 나간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사할리는요. 예. 그리고 원래 보통 나간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라도 로스터가 구성이 되고 짜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할린 홈페이지라는 그런 데서 별로 뭐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사할린 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예. 선수 구성이나 뭐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다가 감독도 그럼- 가버렸죠. 네, 지금 뭐가 없어요. 나와 있는 소식이 없어요. 보스트리코프 감독 아들이랑 가버렸죠. 네. 그런 부분도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짜 아시아리그가 올해도 야, 이렇게 보면 작년처럼 정말 그냥 프로의 성격을 띈 정상적인 실업팀은 안양할라밖에 없네요 지금. 그런 느낌인데 뭐 네. 블레이즈도 뭐 그 위치에 조금 넣는다고 해도 근데 뭐 자본 규모에서 근데 한라랑 블레이즈는 상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투자의 그런 규모가. 근데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한라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근데 어쨌든 지금은 확정된 것만 정보만 봐도 12월까지 아시아리그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 어떤 대처를 하게 될지 네. 국내 그러니까 쪽은 그런 부분도 궁금하네요. 지난해는 코로나 첫
영향을 받은 시즌이었고 뭐 약간 좀 우왕좌왕하는 것들도 있었을 거고요. 갑자기 이걸 어떻게 그죠? 대처할 것인가.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지금 뭐 8월에 올림픽 예선전 끝난 다음에 9월부터 당장 국내 선수들은 무슨 대회 무슨 경기를 나갈 건지를 좀 미리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9월부터 뭘 할 건지에 대한. 예. 근데 더 문제는 네. 지금 팀도 하나 없어졌고 네. 두 팀으로 하는 데는 진짜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걸로 풀리그를 하면은 플리그 2번이면 끝나요. 풀리그를 해봤자 한 번 하면 끝이죠. 그리고 지금 뭐 지난 시즌 국내 대회 보셨지만 객관적인 전력 차도 좀 크게 나는 굉장히 팀의 크게 상황이고 났었죠. 네. 경기력 차이도 많이 났었고요. 참 뭐 걱정이 되네요. 많은 지금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사실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국내 리그라는 게 탄탄해야 시니어 레벨이 어디든 그래야 뭔가 성과가 좀 좋은 이제 성과로 좀 더 진입을 할 수가 있고 뭔가 뭐 해외 쪽으로 맨날 뭐 모색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보험이 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는 그리고 실제로 뭐 올해 카자흐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칼손 선수 규하 자원이 이번에 국가대표 안 뽑혔는데 카자흐스탄 리그에 있는 좋은 골리들을 뽑았는데 그 선수들 꽤 잘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리그에서 뭔가 그 토대가 자국 리그에서 뭐 어쨌든 KS 바리스는 뭐 진짜 좋은 애들은 KHL 나가. 근데 그래도 우리는 그 국내 리그 카자흐 국내 리그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딱 다진 그런 느낌이 딱 돼야 이게 되는데 이게 뭐 사실은 지금 팀도 부족을 하고 전반적으로 뭐 대회도 아직까지 뭔가 명확한 그런 뭐랄까 계획이라든지 물론 이제 그 협회 홈페이지 같은 데는 이제 뭐 올해 이런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라고 이제 뭐 매년 공신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사실은 뭐 여러 변수 때문에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많잖아요. 뭐 그런 이미 부분에서 계획대로 안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고교 리그부터 해서. 예, 그런 네. 부분에서 좀 성인 레벨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갈 것인지 예, 좀 그런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중요한 건 9월부터 당장 뭐 할 건지 좀 미리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미리 준비하기에는 일단 협회장도 공석이고 이래서 예 달기멀전이야 달걀이멀전이야 어떻게든 해야죠. 준비해야죠. 네. 뭐 8월에 예선전 끝나고 이제 뭐 하지? 이러면 안 돼요. 뭐 8월에 예선전 끝나고 이제 뭐 하지 하고 손 넣죠? 그러면 진짜 다음 연도 D1A 네. 강등 나옵니다, 진짜. 네.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준비는 근데 준비라고 할 게 네. 다들 마땅치가 않을 거예요. 협회 주최 주관하는 대회를 치르자니 협회장이 없고 지금 뭐 예산부터 해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예 지금 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실업팀들끼리 하자니 두 팀 가지고 뭘 해 이런 소리부터 먼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예 뭘 해도 지금 답답한 상황인 거는 팬분들이나 아니면 구단분들이나 다 똑같은 네. 마음이실 거고 예 글쎄요 뭐 국내 기반이 탄탄해야 된다는 거는 다 공감하는 얘기고 예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그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부터 해야 되냐라는 거는 의견들이 조금씩 생각들이 갈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고 네 리그가 있어야 뭐 팀이 돌아간다 아니면 뭐 팀이 있어야 리그가 생기지 않겠냐 예 그런 뭐가 먼저냐라는 생각부터 하기 시작하면은 글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딱히 뭐 정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정답을 찾기 전에 예 일단 자기들 하는 것부터 좀 하자 뭐 이런 네. 느낌인데 뭐 협회나 그렇습니다. 구단 관계자분들이나 다들 지금 예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똑같은 생각이 고민이 거예요. 크시겠지만 진짜 뭐라도 짜내야 됩니다. 9월부터 어떡할 거야? 아니 뭐 플레이고 두 게임에서 끝난다 네. 하더라도 예 작년처럼 해야 돼요.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안 하는 그거. 것보다 그리고 네. 그게 아마- 안 하는 건 나요. 예 하겠죠 그렇게. 네, 예.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진짜. 예 뭐 두 팀이지만 코리아 리그 두 게임하고 네. 말지언정 종합선수권 두 게임하고 말지언정 하긴 할 겁니다. 예. 근데 그걸 언제 어떻게 할 거냐는 뭐 구단과 뭐 협회와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이겠지만 네.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예, 없는 걸 또 새로 만드는 것도 좀 그죠? 그렇죠. 중요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이니까. 네.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는 다들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하죠. 아시아리가 이사키가 12월에 개막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좀 미리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예. 아시아 네가이사키 며칠 지났지만 들어온 소식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서 또 마음이 무겁군요. 씁쓸한데 좋은 소식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76회인데요. 잠시 후에 그럼 오늘의 본론 NHL 플레이오프 2라운드 소식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플레이오프 한창 진행되고 있죠. 플레이오프 2라운드가 오늘 다 끝났습니다. 오늘 저희 2라운드 최종 리뷰 시간이 될 텐데 현지 시각 6월 10일 목요일, 한국 시각 오늘 6월 11일 금요일 경기 결과 반영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각 디비전별로 출발을 해볼게요. 먼저 방금 전에 2라운드가 막 끝난 혼다 웨스트 디비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연습 기자님이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저지를 입고 나오셨습니다. 베이거스의 시리즈 승리 확인하시고 오늘 이걸 들고 와야겠다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뭐 사실은 제가 그 지난주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팀을 보통은 이제 가져오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뭐 미분 베이거스 충분히 인상적이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물론 이제 아일랜더스 잘했고 템파도 진짜 최고인데 예 그래도 좀 그 느낌상 대진 자체가 일단 콜로라도 베이거스에서 베이거스가 이기기 때문에 예 뭐 충분히 선택 받을 그런 뭐랄까 가치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베이거스의 87번이네요. 예, 뭐 이미 팀을 떠나고 3경기 치르고 팀을 떠났던 바딤 시파초프 선수인데 KHL 디나모 모스크바에서 뛰고 있는 바딤 시파초프 선수의 베이거스 시절 그렇습니다. 저지입니다. 사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감독을 좀 잘못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갤런트 감독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시파초프 같이 플레이하는 애들. 그래서 안 쓴 건데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트러블 때문에 나가게 됐죠.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예, 뭐 시파초프도 뭐 엊그제 이제 그 MVP KHL 어워즈가 있었는데 예. KHL 이번 시즌 정규리그 MVP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뭐 KHL로 돌아가선 또 KHL에서는 최고예요. 진짜 최고입니다. 예. 진짜 최고의 선수이고 매년, 예. 그냥 그 팀 이제 그러니까 팀이 선수를 선발을 할 때도 마냥 다른 리그에서 잘해서 선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 체계랑 얼마나 맞는지 그런 것도 이제 확실히 고려를 해야 되는 선수라고 하면은 사실 뭐 굉장히 대표적인 예로 바딤 시파초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MVP도 있고 뭐 베이거스 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를 뭐 축하하는 의미가 됐네요. 그렇네요. 콜로라도 애벌랜치 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2라운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콜로라도가 홈에서 2연승을 하면서 앞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3차전 베이거스의 홈 경기부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3차전 볼까요? 베이거스의 선제골이 2피러드 초반에 나왔는데 콜로라도가 바로 동점 성공했고 3피러드 들어가서 콜로라도가 파워플레이 골로 2대1 역전을 했어요. 콜로라도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베이거스가 3피러드 후반에 45초 간격으로 조나탄 마르체소, 맥스 패처레티 선수의 골이 연달아 터졌고요. 3대2로 재역전을 합니다. 이후에 리드를 지킨 베이거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2. 베이거스가 2패 후에 시리즈 첫 승을 거뒀고요. 콜로라도가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서 7경기 만에 첫 패를 당했던 경기였습니다. 베이거스의 마르크 앙드레 플레리 골리가 18세이브 2실점 승리, 콜로라도 필리프 그루바우 골리 40세이브 3실점 패전이었고요. 베이거스는 라이언 리브스 선수가 2경기 출장 정지 징계로 2차전, 3차전까지 나오지 못했고 수비수 브레이든 맥랩 선수도 3차전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프로토콜이었죠. 4차전에 역시 베이거스 홈 경기였는데 1피리드 시작 2분 만에 콜로라도 선제골이 또 나왔어요. 베이거스가 빠르게 또 동점 만들었고요. 2피러드 시작하자마자 베이거스의 역전. 베이거스가 2피러드 중반에 한 골, 3피러드에서 2골. 최종 스코어 5대1로 베이거스가 또 역전승을 했습니다. 베이거스가 원정에서 2패하고 홈에서 2승으로 2승 2패 동률을 만들었던 순간이었고요. 이날은 베이거스의 조나탄 마르체소 선수가 동점골 포함해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 이후에 5차전까지 3경기 연속골에 이번 시리즈 5경기 다 포인트를 올렸던 5차전까지의 또 조나탄 마르체소 선수였어요. 맥스 패처레티 선수가 역전 결승골 역시 2경기 연속골에 또 5차전까지 계속해서 좋은 활약 이어졌던 패처레티 선수 모습이었습니다. 빌리엄 카일슨 선수도 도움 3개가 있었네요. 그리고 베이거스는 라이언 리브스 선수가 4차전에 복귀해서 또 도움 올렸고요. 마르크 앙드레 플레리 골리 17세이브 1실점,
콜로라도 필립 그루바우 골리 30세이브 5실점 승패가 갈렸습니다. 베이거스의 수비수 브레이든 맥랩 선수가 4차전부터 돌아왔습니다. 5차전 콜로라도의 홈경기였습니다. 콜로라도가 1피리어드 후반 1골, 2피리어드 후반 1골, 2대0으로 앞서갔는데요. 베이거스가 3피리어드 초반 한 4분여 만에 엘릭스 터크와 조나탄 마르체스 선수의 골로 2대2 동점을 만들었어요. 연장에 갔는데 연장 50초 만에 마크 스톤 선수의 골든골 나왔습니다. 베이거스의 3대2 연장 역전승이었습니다. 2패 후 3연승, 시리즈 이제 주도권을 잡은 베이거스였고요. 마르크 앙드레 플레리 골리가 28세이브 2실점, 필리프 그루바우 골리 22세이브 3실점 승패가 또 갈렸습니다. 베이거스는 라이언 리브스 선수가 5차전에 다시 안 나왔고요. 토마시 노세크 선수도 이번 시리즈 계속 못 나왔고요. 콜로라도도 네짐 캐드리 선수가 징계로 계속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6차전 베이거스 홈에서 오늘 방금 전에 있었습니다. 1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콜로라도 선제골이 또 나왔는데 계속 콜로라도가 선제골은 넣어요. 근데 베이거스가 1분도 안 돼서 동점 만든 후에 바로 역전을 해버립니다. 2피리어드에서는 양팀이 2골씩을 주고받았는데 베이거스가 재역전은 허용하지 않았고요. 4대3 리드로 2피리어드가 끝났어요. 3피리어드 가서 중반 이후에 베이거스가 추가골 나왔고 마지막에 엠티넷 골까지 상대를 따돌렸습니다. 최종 스코어 6대3으로 베이거스가 또 승리를 하면서 시리즈를 끝냈습니다. 마르크 앙드레 플러리 6차전에 30세이브 3실점, 필리프 그루바우 골리는 17세이브 5실점 승패 기록했네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2패 후 4연승, 4승 2패로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에 올라갔고요. 정규리그 전체 1위 콜로라도 애벌렌치는 2라운드에서 탈락했습니다. 콜로라도가 좋은 팀이지만 컵을 들어올릴 만한 정도의 팀은 아니다 라고 또 올 시즌 내내 누누이 말씀해 주셨던 이현습 기자님, 적중! 예, 네, 또 한 번 그렇습니다. 띄워드리겠습니다. 적중!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2패 후 4연승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쉽지 않죠? 결과예요. 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이 시리즈 일단 오늘도 한 팀씩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예, 한 팀이 베이거스의 이 뒤집기가 가능했던 요인 한번 분석을 해주실까요? 이 라인의 분전이죠. 일단은 그 부분에서 저는 가장 중요했다라고 보는데 베이거스 출범 초기부터 함께 해온 이 라인입니다. 마르체소, 칼손, 스미스 요 세 명입니다. 네. 요 세 명이 이제 최근에는 원래는 1라인에서 활약하다가 이제는 스톤 라인이 생겼기 때문에 2라인에서 1, 2라인 이제 균등히 활약을 하는데 사실 0대2로 뒤집는데 제일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3차전 3대2 승에서 첫 2골 넣었고요. 4차전 마르체소 헤트트릭했죠. 5차전도 3피리어드 후반에 동점골 딱 넣으면서 그 3피리어드 그러니까 경기 후반부에 또 동점골 넣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골들을 많이 넣어줬습니다. 이 라인이. 그러면서 좀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 하면은 3차전은 일단은 2대1로 그래도 지고 있는 와중에서 또 나온 득점이었고요. 3차전 승리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예. 막판 제역전승. 3차전 전까지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선수들의 공격이 그렇게 쉽게 빵빵 터지는 느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딱 그 작년에 밴쿠버의 그 댐코 늪에 딱 빠져드는 느낌으로 1, 2차전 딱 보냈거든요. 1차전이야 그냥 한 경기쯤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한 시리즈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 2차전부터 시종일관 그냥 압도를 했는데 이거 2골밖에 못 넣고 지면서 이거 진짜 어렵게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뚫어줄 만한 승리였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3차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흐름이 넘어갈 만한 득점이었고 좀 득점의 물꼬가 트일 만한 팀의 공격의 물꼬가 팍 트이면서 좀 부담감이 좀 사라지는 좀 그런 느낌의 득점 승리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2대1 상황에서 사드 포스트 맞췄는데 이쪽은 그 골리 맞춰서 들어가고 45초 만에 역전골입니다. 그러면서 승리였기 때문에 이후에도 굉장히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됐죠. 그 다음 경기 5골, 그 다음 경기 또 3골에 오늘도 MTN골이 있었다고 해도 6골이죠. 그런 부분에서 득점력이 살아났다는 걸 감안을 하면은 진짜 시리즈 흐름상으로 저는 요 3명 선수 활약이 진짜 좋았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있고요. 2, 3, 4차전은 진짜 사실은 2차전도 베이거스가 잡았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경기였거든요. 예. 진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콜로라도가. 그런데 그 기회마다 딱딱 오는 그 득점을 토대로 마지막 파워플레이 골
승리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그 안 풀리던 그 뭔가 그 꼬인 그 매듭을 풀어주는 역할로 뭐 팀 창단 멤버들이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2차전 때 보여줬던 베이거스의 그 기대감이 3차전부터 좀 폭발이 됐던 것 같고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죠. 콜로라도가 3, 4, 5, 6차전 다 역전패. 뭐 2골 차 앞서다가 뒤집힌 경기도 있었고 이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콜로라도 애벌랜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3차전 패배가 굉장히 좀 아깝긴 했어요. 3연승까지 갔다면 이 시리즈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마 이겼겠죠. 콜로라도 애벌랜치에 대한 평을 한번 해주실까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 2차전부터 완전하게 먹히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그 대응책이 너무 늦었다고 봐요. 그 대응책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5차전 정도였습니다. 예. 그게 5차전 거의 한 5차전 정도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결책을 찾는데 한 3게임이 걸렸습니다. 정확히. 2게임 반 이상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브레이크아웃 때 이제 두 번째 패스 옵션을 좀 늘리면서 원래 하나를 보던 걸 2개, 3개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늘리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이제 라인업 조정도 하고 됐는데 그게 이제 너무 늦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대응책을 찾는 게 그게 한 5차전부터 나왔는데 그 5차전조차 결과가 좋지 못했고요. 그리고 스위스들 턴오버 이게 진짜 심각했습니다. 거의 몬트리올이 경기를 내주는 느낌 뭐 그거랑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지난 플레이오프 때 케일 머카 선수가 수비 진영에서 굉장히 큰 턴오버 많이 하면서 실수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올해 케일 머카 선수는 뭐 공수 양면적으로 더 이제 한층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사뮤엘 지라르 선수가 정말 많은 턴오버를 범하면서 베이거스한테 굉장히 좋은 찬스를 내줬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기회까지 넘겨주는 그림이 됐네요. 오늘 경기도 굉장히 실수가 지라르 선수가 올라왔을 때 실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기회를 넘겨주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톱4의 2명의 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두 선수가 퍽을 운반을 하고 퍽을 직접 가지고 공격 지역에 진입을 해가지고 이 선수들이 이제 뭐 맥키넌 선수도 그렇지만은 마찬가지로 휘저으면서 펄 가지고 휘저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공격 지역에서도 가치를 보일 수 있는 선수인데 잠식당했던 2, 4차전에서 콜로라도 같은 경기력을 아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아예 펄 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없이 그냥 장대직을 들어가려고 어떤 시도를 해도 다 끊깁니다. 다 알고 있어요, 베이거스 선수들이. 그러면서 막히게 됐고 브레이크아웃 진입 옵션을 좀 늘렸던 5, 6차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격 자체가 좀 풀리는 모습이 보이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두 명의 수비수 선수들이 진짜 퍽을 잡고 아예 휘저으면서 그냥 콜로라도다운 경기를 보여주고 지역에서 그냥 지디겨버리고 이런 모습은 안 나왔어요. 결과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연의 경기력을 못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흐름이 딱 바뀐 이후로부터 썩 바운스백이 안 되는 거? 이거는 진짜 콜로라도 매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졌을 때 이거를 딛고 한번 바꿔올 수 있는 힘. 그렇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그러면서 졌고요. 사실 오늘 경기는 이길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3피리어드 때 그때 추격이 되고 하는데 플레이오프가 있죠. 이거 지면 탈락하는 경기인데 2피리어드 막판에 역전골을 먹혔죠. 역전이 됐죠. 2피리어드 막판에 다시 골 먹혀서 그러니까 4대3이 됐죠. 4대3이 됐죠. 그러면서 3피리어드에 들어갔는데 정말 좋은 찬스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 중압감 그리고 이거 아마 정규 시즌에 그런 상황이 났으면 케일 머카 선수 굉장히 이제 네트 앞에서 좋은 찬스 나왔는데 그거 그냥 퍼 올린 거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아마 정규 시즌에 그 똑같은 장면이 펼쳐졌죠. 그러면 거기서 한 2골 3골 넣고 이겼을 겁니다. 다르죠. 플레이오프는 선수들도 수비를 더 타이트하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플레이오프라는 이 경기를 지면 탈락한다는 것의 중압감도 있죠.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AT&T 티모바일 아레나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거기. 그런 부분까지 다 가만히 되면은 제대로 된 경기를 펼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중압감 그리고 시간은 점점 떨어지는데 한 골이 부족한데 2골이 부족하게 됐네. 저 경기가 꼬이고 미끄러지고 하면은 뭔가 주포들이 득점을 하든지 분위기를 전환하는 흐름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전환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탈락하게 되고 말았네요. 콜로라도도. 네. 올 시즌 전체 승점 1, 2위 팀들의 대결에서 결국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콜로라도를 따돌리고 4강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예. 세미파이널 진출. 아 맞다. 그 전에 데보 감독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왜요? 제가 하키 알못이라서 그 큰 그림으로 플레이를 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 심중을 알지 못하고 제가 1차전 레네르 나왔던 그 경기 대패 이후로는 2차전부터 경기가 좋았죠. 쭉 네. 그냥 엑셀 쭉 네. 밟고 그냥 끝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물론 뭐 제동은 그러니까 한두 번 걸리긴 1라운드 했습니다만 7차전까지 간 그 불리함을 딛고 예. 어쨌든 1차전 한 경기 좀 쉬어가고 2차전부터 잡을 거 잡는. 다시 이제 플레리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게 하는 그 큰 그림을 제가 못 보고 어쨌든 근데 네. 그 당시에는 좀 변수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7차전을 갔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경기 때문에 졌을 것 같거든요. 그 처음 내줬은 경기 때문에 그게 화근이 돼서 졌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건 이미 이겼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캐들이 너 이거 보세요. 폭탄 터진다 그랬죠. 1차전에서 6차전까지 출장 정지인데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7차전엔 나올 수가 있었는데 7차전이 없네요. 폭탄 터진다 그랬죠. 예, 한 번 터진다 그랬잖아요. 터졌습니다. 캐드리의 공백도 콜로라도로서는 당연히 있죠. 손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캐드리가 2라인 센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어디가 잘했죠? 2라인이 잘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예, 뭐 세인트루이스의 전력 차이가 나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베가스 골든 나이츠급한테는 없으면 안 되죠. 사실 캐드리 같은 자원은. 근데 그 이기적인 플레이 딱 그거 한 번 때문에. 그러니까 캐드리는 이것도 몇 번은 자주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선수는 시한폭탄이에요. 괜찮을 수 있는데 한번 터질 때 됐다 그랬는데 진짜 오래 터질 줄 몰랐습니다. 터지면서 6차전까지 결장인데 공교롭게 6차전에서 끝났네요. 이따가 우리가 위니펙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마크 샤이플이 나오기 전에 시리즈가 끝나버렸는데 그 시리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스코샤 노스 디비전 보겠습니다. 위니펙 제츠 대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의 2라운드 대결이었고요. 지난주에 1차전 끝난 시점까지 봤었죠. 몬트리올이 원정에서 1차전 먼저 이겼어요. 2차전부터 보겠습니다. 이 피러드 초반 위니펙의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몬트리올 타일러 토폴리 선수의 쇼트앤디드 골이 나왔는데 이게 선제골이자 결승골이 되면서 최종 스코어 1대0 몬트리올의 승리였습니다. 원정 1, 2차전 다 잡은 몬트리올이었고요. 몬트리올의 캐리 프라이스 골리가 30세이브 셧아웃 승리, 위니펙은 코너 헬러버 골리 23세이브 110점 패전이었습니다. 3차전 몬트리올이 홈으로 돌아갔습니다. 1피러드 초반에 선제골 리드를 잡은 몬트리올인데 2피러드의 추가골 쇼트핸디드 골 나오면서 3대0까지 앞서갔고요. 위니펙이 이후에 한 골 만회하긴 했는데 3피러드에 몬트리올이 파워플레이 골에 엠티넷 쇼트핸디드 골까지 최종 스코어 5대1 몬트리올의 승리였습니다. 이날은 몬트리올의 요엘 아르미아 선수가 쇼트핸디드 골만 2골을 넣었고요. 2골 1도움 했네요. 또 몬트리올의 아르투리 레코넨 역시 핀란드 선수인데 결승골로 이번 플레이오프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캐리 프라이스가 26세이브 1실점, 코너 헬러버기 28세이브 4실점 승패를 떠났습니다. 4차전 연장 승부였습니다. 1피리어드에 몬트리올이 파워플레이 골로 선제골 넣었고요. 추가골까지 2대0으로 몬트리올이 앞서갔던 경기였고요. 위니펙이 2피리어드 초반 한 5분여 만에 수비수 로건 스탠리 선수의 연속골로 따라붙었고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결국 이 경기가 연장에 들어갔는데 연장 1분 39초 만에 타일러 토폴리 선수의 골든골, 몬트리올이 최종 스코어 3대2로 승리했고 시리즈 4연승 수입으로 이번 시리즈를 끝냈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7연승을 이어갔던 몬트리올이었습니다. 4차전에서는 몬트리올 수비수 에리크 구스타프손 선수가 선제골로 NHL 플레이오프 데뷔 첫 골을 기록했고 아르투리 레코넨 선수 2경기 연속골 올렸네요. 또 타일러 토폴리 선수가 연장 골든골 포함해서 1골 1도움의 활약이었습니다. 타일러 토폴리 선수가 이번 시리즈 4경기에서 2골 3도움 5포인트고요. 2골 다 결승골이었어요. 1라운드부터 지금 최근 6경기 연속 포인트, 최근 6경기 4골 4도움 8포인트인데 팀도 다 이기고 있습니다. 몬트리올의 캐리 프라이스 골리가 14세이브 2실점, 위니펙의 코너 헬러버 골리가 39세이브 3실점을 했네요. 몬트리올의 수비수 제프 피트리 선수가 부상으로 4차전 나오지 못했고요. 공격수 제이크 에반스 선수 역시 부상으로 2, 3, 4차전 못 나왔습니다. 위니펙은 마크 샤이플리 선수가 4경기 출장 정지 징계로 2, 3, 4차전 모두 나오지 못했습니다. 5차전까지 결장 예정이었는데
그것까지 또 가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가 4승 무패 시리즈 수입으로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에 올라갔습니다. 위니펙 제츠가 1라운드에서 수입으로 올라온 팀인데 2라운드에서는 수입을 당하고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야, 제일 늦게 시작한 2라운드 시리즈가 제일 먼저 끝났어요.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 기회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를 잡았습니다. 예, 뭐 3라운드 진출. 여기까지는 될 것 같았습니다. 잘 되면 네. 진짜 다 잘 풀리면 여기까지는 어쨌든 그런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몬트리올 승인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4개의 라인을 정말 균등하게 잘 돌리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몬트리올 입장에서는 참 잘 들어 먹히고 있어요. 이번 플레이오프 좀 광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번 시리즈 때 조금 더 두드러졌었습니다. 1라인에서 4라인을 굉장히 균등하게 돌려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물론 이제 좀 상위 라인 시프트를 뭐 한두 번 정도 더 줄 때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경기가 후반이면 후반으로 갈수록 거의 4라인을 안 쓴다든가 뭐 좀 불안불안한 애들을 아예 안 쓴다든가 뭐 그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그게 또 뭐 안전한 선택이기도 하고요. 근데 몬트리올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4라인 거의 균등하게 쭉쭉쭉 갑니다. 그러면서 강점은 체력적인 부분을 좀 이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강점이 있어요. 경기 네. 내에서 이제 시프트 시간 똑같아도 이제 최종 소화 시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다른 팀에 비해서. 예를 들면 플레이오프 때 진짜 공격수라고 해도 막 20분 넘게 뛰고 뭐 맥데이비드 막 이런 선수들은 30분씩 뛰고 이러는데 이번에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수 중에 이번 시리즈에서 제일 오래 뛴 선수가 제이크 에반스 선수인데 한 경기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17분 55초. 두 번째가 필립 다노 선수 17분 30초. 요 두 선수를 고민은 조금 빼야 되는 이유는 쇼트핸디드 같은 부분에서도 활용이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선수들이 아이스타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감안을 해야 되고요. 예. 1라인 센터 닉스 지키 16분 46초입니다. 4라인 센터 에릭 스털 12분 36초예요. 4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예. 이러면서 굉장히 균등하게 돌려요. 4개의 라인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리고 중간 보면은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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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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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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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분입니다. 다른 팀들하고는 좀 굉장히 확실히 균등해요. 다르네요. 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3라인만 돌리는 팀도 있는데. 그렇죠. 3개 라인만 진짜 음. 꾸준히 그냥 꾸역꾸역 돌리는 팀이 있거든요. 위니펙만 봐도 뭐 진짜 아래차 뛰었던 야 5분, 7분, 8분, 8분, 9분. 베살라인 9분이었고 뭐 마티에 페로 이런 선수가 12분 47초, 7초 뭐 이런 선수 3라인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아이스타임을 균등하게 가져가면서 라인의 깊이로 승부를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 먹히기 시작한 부분이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서 체력의 부담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부가적인 강점까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4라인에서 축으로 나왔던 스털, 페리 이런 베테랑 페어 같은 경우에도 네트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파고들면서 좀 중요한 득점에 많이 관여가 된 부분이 있고요. 4라인 선수라고 해도 경기력에 꽤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그냥 뭐 아이스타임만 많이 가져간 게 아니라 그 성과 자체도 충분했고요. 그리고 시리즈 내로 봤을 때 1, 2, 3, 4라인 그냥 다 그냥 쭉쭉 터지고 이런 부분에서 기피해서 그냥 아예 미니팩이 그냥 손을 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뭐 굉장히 몬트리올다운 경기력으로 이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번 2라운드 4경기였습니다. 네. 플레이오프 진출했던 16개 팀 가운데 가장 최약체로 평가받았던 몬트리올이 결국 4강 안에 들었습니다. 이 팀 포인트 획득률이 5할이 안 됩니다. 그 노스 디비전 정규리그 때. 예. 예. 그 노스 디비전에서 4할 그러니까 2푼 정말 플레이오프 들어가기 전까지 별로 기대가 안 되는 팀이었는데 네. 놀라운 결과를 좋았죠. 창출했어요. 예, 위니펙이 올라서 다행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뭐 에드먼턴 올라왔었더라도 이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변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위니펙 제츠가 1라운드에 그 센세이셔널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2라운드에 너무 또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위니펙 제츠 시즌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었네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 1라인 센터라는 그 한 자리가. 너무 컸어요. 샤이플리 공백 이후에 공격에서 좋은 전개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3경기에 3골에 그치고 말았거든요. 근데 3골 중에 2골이 로건 스탠리 선수인데 수비수. 요 선수 보면은 그냥 냅다 들어가서 그냥 후려버리는 그런 경향을 좀 가진 선수인데 그게 이상하게 이 경기에 2골 들어간 겁니다. 요상하게 들어갔어요.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뭐 정상적으로 쭉쭉 잘 풀린 공격의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1차전에 3골을 넣었는데 2, 3, 4차전 3경기에서 공격수 골은 또 한 골밖에 나오지 한 골밖에 안 않았고 로우리.
예. 그 에드먼턴 상대로는 그 4경기 중에 3경기가 4골 이상을 넣었던 그렇죠. 위니펙이었거든요. 그런데 1, 2라인 선수들이 기여가 많았죠. 그때 득점력이 확 떨어진 이번 시리즈입니다. 확 떨어질 수밖에 네. 없죠. 그러니까 그 공백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휠러랑 샤이플리는 정말 상호 보완적으로 너무 좋았던 듀오입니다. 근데 요게 빠졌는데 그 자리에 예상대로 디부아가 1라인 센터로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볼까라고 했는데 완벽한 대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때도 지난주에 완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요 선수를 대체해서 이 선수를 영입을 해서 쓰면은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요 선수랑 요 선수랑 뭐 예전에 1라인을 했었고 뭐 장신이고 좀 플레이 스타일도 비슷한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안 풀리는 경우 진짜 많았어요. 디부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부아를 넣었다고 막 그렇게 1라인이 그런 시너지가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막 이제 위니펙 입장에서는 그래 지난 플레이오프 때 콜럼버스에서의 그 느낌 대단했잖아요. 조금 기대를 했을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1라인의 센터가 저는 굉장히 컸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생각보다 그 공백이 훨씬 컸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뭐 2, 3라인 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몬트리올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라인 대응 능력은 괜찮은 팀이에요. 그래서 위니펙 2라인 정도 수준은 대응이 어쨌든 가능합니다. 뭐 억지로라도 가능해요. 그런 부분에서 대응까지 딱 돼버리면서 아예 공격이 안 풀리기 시작을 하니까 뭐 아키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경기잖아요. 근데 골을 못 넣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경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1라인 센터까지 빠지고 1라인 그러니까 호흡까지 더 망가져서 더 기댈 때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마지막에 어떻게 스탠리 따라잡았는데 그거조차 결국은 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뭐 위니펙도 좀 결과적으로는 반짝반짝 하긴 했지만 더 반짝인 팀이 나타났다. 예. 빛이 가려졌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디비전 3, 4위끼리의 대결에서 또 4위 팀이 이기는 하위 시드 팀이 이기는 결과가 연출된 스코시아 노스 디비전이었고요. 결국 몬트리올 카네디언스가 세미파이널에서 또 한 번의 시리즈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올해는 지금 다 아래 시드가 다 이겼거든요. 네 시리즈. 네, 지금 결과적으로 디비전 1위 팀들이 하나도 세미파이널에 못 올라왔어요. 그건 결국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규 시즌 때 같은 팀들이랑 계속 붙다 보니까 사실상 막 탑3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이제 몬트리올은 사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고 몬트리올은 근데 좀 차이가 났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른 이제 위에 팀들이랑 좀 차이가 났는데 다른 팀들 아일랜더스, 템파, 베이거스 별 차이가 없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다른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세 팀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상위 1, 2, 3위 팀이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3번 시드긴 하지만 3번 시드 같지 않은 3번 시드, 4번 시드 같지 않은 4번 시드 이런 느낌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지금의 결과로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NHL 플레이오프 2라운드 스코시아 노스 디비전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다른 두 개 디비전 2라운드 살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76회 이현섭 기자와 함께 NHL 플레이오프 2라운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스뮤추얼 이스트 디비전 보겠습니다. 3위 보스턴 브루인스 대 4위 뉴욕 아일랜더스가 만났었죠. 3차전까지 2승 1패로 보스턴이 앞서가는 상황이었고요. 4차전부터 보겠습니다. 이 피리어드 초반에 보스턴 다비트 크레이치의 파워플레이 골이 선제골이 됐는데 그 직후에 아일랜더스 카일 펠미어리의 골로 동점. 3피리어드 후반에 아일랜더스가 매슈 바젤의 골로 역전을 했고요. 엠티넷 골 2골을 더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4대1. 뉴욕 아일랜더스의 승리, 시리즈 2승 2패가 됐습니다. 아일랜더스의 매슈 바젤 선수가 3피리어드 후반 역전 결승골 포함해서 1골 1도움 기록을 했고요. 아일랜더스는 세미언 발라모프 골리가 28세이브 1실점 승리. 보스턴 투카라스크 골리 30세이브 2실점 패전이었습니다. 5차전에 이제 장소를 보스턴으로 다시 옮겼는데 1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보스턴의 선제골이 나왔어요. 하지만 아일랜더스가 연속 파워플레이 골로 역전을 했고요. 2피리어드 들어가서 보스턴이 2대2 동점을 만들었는데 아일랜더스가 다시 연속골로
달아납니다. 3피리어드 초반에도 아일랜더스가 추가골 도하면서 5대2까지 앞서간 아일랜더스였는데요. 보스턴이 이후에 2골을 추격해서 한 점 차까지 따라는 붙었는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최종 스코어 5대4, 5차전도 아일랜더스의 승리. 아일랜더스가 3승 2패로 이번 시리즈 처음으로 리드를 잡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일랜더스의 매슈 바젤, 조시 베일리, 조던 에벌리가 각각 1골 1도움씩 올렸던 5차전이었는데 매슈 바젤은 파워플레이 골로 3경기 연속골 기록을 했네요. 이날 5차전에서 파워플레이 골 3골이 나온 아일랜더스였어요. 보스턴은 다비드 파스트르니아크가 2골 1도움, 수비수 찰리 맥커보이 3도움 활약이 있었습니다. 아일랜더스의 세미온 발라모프 골리가 40세이브 4실점 승리, 보스턴은 투카라스크 골리가 선발로 나와서 12세이브 4실점 후에 교체 아웃됐고요. 3피리어드에 제레미 스웨이먼 골리가 교체 출장해서 2세이브 1실점 패전이 됐네요. 이번 플레이오프 첫 출장이었습니다. 6차전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1피리어드에 한 골씩 주고받은 양팀이었고요. 2피리어드 들어가서 아일랜더스 브록 넬슨 선수의 연속골이 나옵니다. 다시 앞서갔던 아일랜더스였고 추가골까지 더하면서 2피리어드에서만 3골 4대1로 아일랜더스가 달아났습니다. 보스턴이 3피리어드 초반에 다시 한번 브래드 마샨드의 파워플레이 골로 추격을 했는데 2골차 리드를 쭉 유지했던 아일랜더스고요. 엠티넷 골 2골 추가했습니다. 결국 최종 스코어는 6대2 아일랜더스의 승리로 시리즈가 끝났네요. 아일랜더스의 브록 넬슨 선수가 결승골 포함해서 이 피리어드에 결정적인 연속 2골을 뽑아줬어요. 조시 베일리 선수가 이 2골에 다 도움을 올렸습니다. 아일랜더스는 세미온 발라모프 골리가 23세이브 2실점, 보스턴 투카라스크 골리가 23세이브 4실점 승패를 기록했습니다. 보스턴은 수비수 브랜던 카를로 선수가 부상으로 4, 5, 6차전 모두 나오지 못했는데 4, 5, 6차전 보스턴이 모두 패배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1승 2패로 뒤져가던 뉴욕 아일랜더스가 4, 5, 6차전 3연승,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아일랜더스가 3라운드 세미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아일랜더스가 또 뒤지고 있던 시리즈를 뒤집는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4차전에 균형 맞추고 그 뒤에 쭉 나가는 그런 그 분위기로 또 한 번의 시리즈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뉴욕 아일랜더스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제일 먼저 짚어드릴 부분은 바젤 선수가 득점력을 회복한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피츠버그 시리즈에서부터 바젤다운 경기를 아예 못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막 그 이번 시리즈 첫 골 나오기 전까지는 골도 없었고 꽤 오랫동안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됐었는데 1라운드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 3어시스트를 했는데 한 경기에서 2어시스트, 한 경기 1어시스트 이런 식으로 3어시스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골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저희 댓글에서 바젤은 슈팅하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네,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도 나왔었고요. 근데 2라운드 들어가 3골 3어시스트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분위기 전환하는데 참 중요한 득점도 많이 했었는데 예. 그 골 넣는 것도 굉장히 이제 근성이 돋보이는 이런 골 같은 부분도 많았고요. 바젤이 살아난 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 이전부터 2라인이나 3라인 같은 득점에서는 그렇게 이제 문제가 없었던 아일스였기 때문에 바젤이 살아나면서 1라인까지도 득점이 더해진다라는 게 이게 진짜 머리가 아픈 부분이었어요. 보스턴 입장에서는. 예. 다 막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자원이 있었느냐라면은 사실은 이 최근에 이제 보스턴 이제 수비진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개편에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 같은 이제 그 수비 깊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구멍이 날 때 더 늘어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됐고 사라인은 어떻게 보면은 그 트로츠 감독이 참 잘 써먹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피리어드를 열 때 경기를 시작할 때 사라인을 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의 기준점을 잡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 사라인이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부터 체킹을 딱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런 팀이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 라인이라고 이제 해설진이 설명을 할 정도로 사라인도 뭐 득점 기여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꽤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주는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라인이 다 이제 제 역할을 하면서 완벽하게 굴러갈 수 있는 마련이 됐던 거죠. 시리즈 도중에. 그 기폭제는 바젤의 바젤이 득점이라고 이제 저는 1라인에서 생각합니다. 해주면서 예. 전체적인 깊이가 살아나면서 득점력도 쭉 올라가는. 그렇죠. 예. 더 올라가는 네. 그런 느낌이 됐고요. 확실히 아일랜드스 그리고 뭐 퓰럭 펠릭 같은 이제 그 확실한 셧다운 듀오가 있다. 물론 이제 1라운드가 많이 털리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괜찮았던 경기력 자체는 선사를 했다고 보고요. 아이스가 올해가 이 2018년
그 워싱턴이랑 느낌이 너무 비슷해요, 이 팀이. 어. 그때도 이제 트로츠 감독이었는데 확실히 이제 득점을 할 때를 득점을 하고 게임 플랜이 약간 틀어진다 싶으면은 라인 조정도 살짝 하면서 변수를 주는데 그게 하나 둘씩 먹히기 시작을 하고 뭐 주전 골리가 무너지듯 했는데 백업을 내 가지고 그 당시도 이제 그루바워가 처음에 2경기 나왔는데 연장에서 다지면서 첫 1라운드에서 0대2로 지고 있다가 홀트위가 그다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연장에서 이겼어요. 그러면서 분위기 전환 마련을 했는데 지금 뭐 소로킨이랑 발라모프 동시에 이제 여러 그 번갈아 가면서 기용을 하는데 그게 다 먹히고 있고 그런 식으로 너무 지금 그 흐름 같은 부분 그러니까 중간중간 코칭 디시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백업으로 가야겠는데 바꾸고 그리고 오늘 이 라인을 짜는데 잘 안 먹히는데 라인 조합을 좀 바꿔봐봐. 그래서 2라인 3라인 좀 조합을 살짝을 바꿨는데 그게 실효성이 딱딱딱 먹히고 이런 게 진짜 2018년 워싱턴 캐피털스에서 많이 나왔던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게 올해 아일스에서 나오고 있네요. 확실히 트로츠 감독은 대단한 감독이다. 만약에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캡스가 트로츠였으면 제가 생각해서 커버 하나 더 들었을 겁니다. 너무 빨리 떠났다는 말. 그랬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뭐 본인의 이제 역량을 또 아일랜더스에서 참 잘 보여주고 있고 뭐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템파를 이기기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긴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래도 보스턴까지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와중에서도 분위기 전환도 잘 하고 굉장히 아일랜더스 그 다운 경기력으로 잡았다. 이것도 진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승리는 정말 뭐 좋았다라고 봅니다. 말씀 주신 대로 꼴리진이 1라운드 때는 말라모프가 무너지니까 소로킨이 해줬고 4승 다 챙겨줬고 이번에는 반대로 소로킨이 안 좋으니까 말라모프가 나와서 그 다음부터 또 4승 챙겨주고 역할이 좀 바뀌었는데 이건 3라운드에서 과연 누가 일단 발라모프로 출발하겠죠. 그렇죠. 누가 중심을 잡아줄 것인가 또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발라모프 선수가 이번 시리즈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댓글에서 잠깐 나왔지만 뭐 트래비스 제이제, 카일 팔미어리가 마지막 6차전에서도 모두 골을 넣었고 특히 이제 카일 팔미어리 선수가 2라운드에 많은 골들을 넣어주고 그렇죠. 포인트도 많이 올려줬어요. 2라운드에서만 4골 이동을 했군요. 4골 이동. 5경기 연속 포인트를 했네요. 거의 뭐 1라인 딱 이 영입한 그 기대치. 그 이적생들의 이 활약. 그러니까 이 아일랜더스가 또 이거 칭찬을 해드릴 부분인데 아일랜더스가 항상 이제 영입을 하잖아요. 좀 많이 주는 느낌입니다. 영입 데려올 때는. 근데 다 괜찮아요. 보면은 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면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데려오는 게 딱 보이는 게 좀 많이 준 게 사실이에요. 파조들을 데려올 때도 그랬고 사실 올해도 펠미어리 제이잭은 조금은 약간은 좀 뭐 줄 만큼 주긴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괜찮은 이유는 딱딱 들어왔습니다. 그 가치에 딱 그 걸맞는 활약 자체는 다 해주는 선수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불한 만큼은 해준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최근에 아일랜더스가 잘 굴러가는 그것도 이제 우리의 팀 체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영입을 하는 부분이고 뭐 잘 먹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은 모습이 드러났네요. 네. 이번에는 패한 보스턴 브루인스 이야기를 해볼게요. 2승 1패로 앞서고 있던 시리즈였는데 3연패로 시리즈가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보스턴이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또 허무하게 4사전부터 내리막을 걸을 줄이야. 보스턴 브루인스 정리해 주실까요? 카를로 이탈리오의 수비 균열이 정말 절묘하게 바젤이 살아나는 거랑 맞물려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3차전이야 뭐 사실상 한 점 차의 승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4차전 같은 경우에는 파워플레이에서 3골 실점했죠. 근데 카를로가 페널티 킬링 요원이기도 합니다. 팀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2라인에 어떻게 보면 축과 같은 느낌의 수비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2, 3라인이 구멍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구멍 났습니다. 지난주에 카를로가 못 나오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미리 일단은 좀 불안감은 주셨는데 드렸죠. 제가 실제로 못 나왔고 다 져버렸어요. 그리고 공교롭게 그때 터진 라인들을 다 2, 3라인입니다. 넬슨 그다음에 파조 라인에서 다 나왔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그 구멍이 난 거예요. 아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2라인 수비 중요 자원이 빠졌는데 상대방은 2, 3라인이 원래 잘 돌아가고 있는데 1라인까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수비에 조금 더 힘을 1라인에 또 집중을 하니까 또 딴 데가 열리고 또 열리고 이러다가 터지게 됐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좀 젊은 수비진으로 개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맥커보이, 카를로, 뭐
그리즐리 이런 선수들은 2019년에 컵 파이널까지 경험을 해본 선수라서 약간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리즐리기 터질 줄 몰랐습니다 저는. 요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서 진짜 이상한 삽질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리즐리기 올해 거의 시즌 초반부터 끝까지 맥커버의 파트너로 1라인으로 뛰었던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즐리의 부진은 1라인의 부진까지도 연결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근데 작년에 누구였죠? 하라였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그리즐리그로 바꿨는데 플레이오프 때 터져버린 겁니다. 이것도. 그런 부분에서 그 전반적인 또 수비진의 좀 불안, 2라인 수비도 빠졌는데 1라인 수비까지 좀 중압감 같은 부분에서 제대로 맥커보이는 잘했습니다. 근데 뭐 파트너가 못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이런 부분에서 좀 수비진의 불안 같은 부분도 좀 탈락을 초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둬도 뭐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결과적으로 브랜던 카를로의 부상 공백이 크게 느껴졌고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이게 결국은 뭐 3차전까지 3경기 7실점이었는데 이후 3경기에 15실점으로 실점이 급격하게 올라가긴 결과로 또 나오기도 했고 그리즐리 선수 이야기 주셨는데 사실 6차전에 보스턴의 그 2피리어드 3실점 이게 그 패배로 이어졌는데 그 3실점의 과정을 보면 진짜 찰나의 순간에 계속 인터셉트 당하고 아일랜더스의 결정력도 진짜 좋긴 했어요. 그렇죠. 네. 바로 꽂아 넣어버렸는데 아일랜드스가 그런 경기력을 진짜 잘하는 팀이거든요. 상대방이 막 공격 지역에 살짝 실수하잖아요. 그냥 주워 먹어버립니다. 그런 것도 잘 나왔고 근데 그게 그리즐리 관여가 돼 있었다. 그게 좀 아쉬운 실점 장면들이 많이 이어졌던 보스턴이었고 결과는 시리즈 패배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4위 팀 뉴욕 아일랜더스가 결국 매스뮤추얼 이스트 디비전의 뭐 우승이라고 해야겠죠. 네, 플레이오프 세미 파이널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디비전 보겠습니다.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1위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 대 3위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대결이었습니다. 3차전까지 3경기 다 원정팀이 이기는 결과였고 2승 1패로 템파베이가 한 게임 앞선 가운데 4차전 템파베이 홈 경기로 들어갔습니다. 4차전 1피리어드 템파베이의 선제골이 나왔고요. 2피리어드 초반에 캐롤라이나가 39초 간격으로 두 골이 터졌어요. 2대1로 캐롤라이나가 역전을 합니다. 2피리어드 중반에 템파베이가 파워플레이 골로 동점을 만들었는데 그 직후에 캐롤라이나가 한 2분여 간격으로 두 골을 더하면서 4대2로 캐롤라이나가 앞섰어요. 근데 템파베이가 2피리어드 후반 5분 동안에 파워플레이 골 두 골을 포함해서 3골을 내리넣습니다. 5대4로 재역전에 성공한 템파베이였고요. 그러니까 2피리어드에만 양팀이 4골씩 넣었어요. 총 8골이 나왔던 4차전이었습니다. 3피리어드 초반에도 템파베이가 추가골을 넣었고요. 이후 2골차 유지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6대4 템파베이의 승리로 끝난 4차전이었습니다. 템파베이의 스티븐 스탬코스가 재역전 결승골 포함해서 2골 1도움 모두 파워플레이에서의 포인트였고요. 니키타 쿠체로프가 또 2골 1도움 했네요. 브레이든 포인트, 온드르제이 팔라트도 2포인트씩 올렸던 경기였습니다. 템파베이의 안드레이 바실렙스키 골리는 21세이브 4실점, 캐롤라이나는 페트르 무라제크 골리가 20세이브 6실점 승패를 기록했습니다. 캐롤라이나의 빈센트 트로책 선수가 부상으로 3, 4차전 나오지 못했고요. 캐롤라이나의 스위스 출신 니노 니덜라이터 선수 역시 부상으로 1, 2, 3, 4차전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5차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캐롤라이나의 홈으로 넘어갔는데요. 2피리어드 초반에 브레이든 포인트의 파워플레이 골이 선제골이 되면서 템파베이가 앞섰고요. 3피리어드 중반에 로스 콜턴 선수가 추가골을 넣습니다. 2대0 끝까지 스코어가 유지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0 템파베이의 승리였습니다. 템파베이의 안드레이 바실렙스키 골리가 29세이브 셧아웃 승리를 했고요. 캐롤라이나는 이제 엘릭스 네덜코비치 골리가 다시 나왔는데 23세이브 2실점 패전이었습니다. 캐롤라이나는 빈센트 트로책, 니노 니덜라이터 선수가 5차전에 복귀를 했는데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네요. 템파베이가 이번 시리즈 결국 원정 3경기에서 다 이기게 됐고요.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캐롤라이나를 따돌리고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1위 팀이 또 탈락하는 결과가 됐네요. 예. 자,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시리즈 승인부터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개 다 이제 템파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예. 템파부터 말씀을 그러니까 그 템파 쪽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캐롤라이나도 결과적으로 조금 템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바실렙스키 역시 마지막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2라운드 들어서 바실레프스키 경기력이 거의 뭐 회복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플로리다 시리즈와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달랐죠. 물론 이제 대량 실점한 경기가 한 경기 있긴 했습니다만은 플로리다만 바실레프스키를 공략했다. 그죠. 플로리다랑 콜럼버스 상대로 별로였어요. 바실레프스키가. 나머지 팀들은 다 좋았거든요. 근데 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5경기에서 9실점 세이브 성공이 94%. 예. 이거 뭐 흠잡을 데가 없죠. 활약 자체가. 실점 자체가 많았던 경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대방 골리보다는 잘했죠. 그 경기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 특히 이제 마지막 그 시리즈를 닫는 경기에서는 쇼트핸디드 찬스 2대1 딱 막아내고 그 파워플레이에서 골이 딱 들어가면서 그게 결과적으로 결승골이었습니다. 이런 장면. 거기도 바실레프스키가 막아주지 않고 실점이 됐다면 또 이 게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활약을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예. 정규 시즌 캐롤라이나 상대로 2.14에 93.3%였습니다. 정규 시즌 때도 잘했어요. 예. 상대 전적은 좋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 전적 그대로 나왔게 됐다라는 거죠. 뭐 플레이오프 때도 딱히 변수가 없다라고 하고 그런 좋은 모습이 포스트 시즌에서도 그대로 녹아들면서 마지막 차이를 만드는데도 좋은 영향을 줬네요. 참 안드레이 바실레프스키가 템파베이에서의 존재감이 얼마나 큰가를 또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시리즈가 아니었나 싶고요. 템파베이는 진짜 별로 약점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셉니다, 진짜 이 팀은. 저는 지금 다른 팀은 보통 이게 부상자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티가 나는데 그죠. 그게 이제 결과가 또 안 좋게 이어지기도 했고 근데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상자들이 지금은 뭐 다들 어느 정도 돌아온 상황이지만 앞선 경기들 보면 부상자가 있어도 어떻게든 공백이 메워지고 돌아가고 이 팀은 돼요. 그 된 팀. 거의 유일한 팀인 것 같아요.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새삼 이게 놀라울 것도 아닌 게 작년에 스탬코스 없는데도 이 팀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승을 했어요. 그 경기 그 골런 그 스탠리컵 결승에 한 경기 나왔지만 그 경기 10분 2분밖에 소화 안 했거든요. 근데 스탠코스가 건강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쿠체로프도 건강합니다. 나머지 선수들 물론 뭐 조금 자잘자잘한 부상들은 이제 풀시즌 하다 보면 다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 팀은 뭐 큰 부상도 지금 뭐 구드로도 돌아왔고 뭐 그런 부분에서 빈틈이 없고 와 작년보다도 진짜 올해 더 세거든요. 작년에도 플레이오프 떠올려 보면 참 별로 굴곡도 없이 그죠? 그냥 쭉 그래도 그나마 우승을 읽었는데 콜럼버스랑 1라운드가 그나마 어려운 경기였거든요. 근데 올해도 뭐 굴곡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생각보다 그 플로리다 상대로는 좀 어려운 경기도 하긴 했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플레이오프 때 또 결과적으로 좋은 컵을 들고 이런 성과를 내는 팀은 중간에 뭔가 큰 역경을 한번 극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입으로 올라가고 막 이런 팀들이 우승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그게 있잖아요. 체스카 모스크바. KHL 체스카 모스크바. 별로 어렵지 않게 쭉쭉쭉 3라운드 올라오다가 근데 아방가르트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역경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우승을 했죠. 2018년 워싱턴 캐피털스 2라운드에 백스트랩 뭐 손가락이 골절이 됐느니 그러면서 뭐 피츠버그전에서 별 기용도 못하고 이렇게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그 역전했죠. 그러면서 확 풀리는 느낌이 나왔죠. 템파는 쉽게 이기는 것 같습니다만 생각보다 뭐 1라운드에 그 플로리다 만나면서 그렇게 그 쉬운 경기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 쉽게 쭉 밟고 올라왔죠. 아무런 그런 경쟁 없이. 생각보다 그 훨씬 잘해서 그런 거긴 합니다만은. 근데 베가스 골든 나이츠를 만나서 결과적으로 베가스 골든 나이츠는 1라운드에 쉽게 가느냐 했는데 질 뻔했잖아요. 미네소타한테. 그런 부분에서 좀 역경을 극복하는 부분에서 저는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라고 봅니다. 뭐 물론 이제 콜로라도도 이번에 막 베이거스를 이겼다면은 그 역경을 극복을 하고 한 단계 더 내디딜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데 템파가 그렇다고 올해 역경이 없었냐고 하면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템파가 무서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 2라운드 시리즈를 보면서 템파베이 경기를 보면서 계속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진짜 너무 안정적이다. 거의 뭐 지금 약점이 안 보이는데 지금 유일한 불안 요소라고 하면 그나마 꼽자면 안드레이 바실레프스키가 뭐 부상을 당한다든지 바실레프스키가 못 나오는 경우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러면 뭐 별로 걱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번 2라운드 시리즈
감상이었습니다. 돌이키면 예전에 그 콜럼버스한테 1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을 때도 헤드만이 제대로 된 컨디션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쿠체로프도 중간에 이제 흐름이 그 이상하게 가는 와중에서 예. 그 출장 정지 먹고 뭐 이런 거 변수도 많았거든요. 예. 근데 뭐 그런 변수가 없어지니까 그냥 뭐 템파가 그냥 쭉 그냥 엑셀 밟고 있습니다. 예.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가 템파베이를 넘지 못했습니다.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의 페인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먼저는 파워플레이를 드려야겠죠. 템파의 파워플레이가 세도 너무 셉니다. 이거는 진짜 반칙 수준이에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3차전 2골 먹었고 4차전 3골 먹었고 5차전에도 1골 먹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경기들 뭐 한 경기 이기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그 시리즈가 가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캐롤라이나 입장에서 시리즈가 어려워지는데 큰 영향을 4차전, 줬어요. 5차전 그 파워플레이 골들이 다 결정타였어요. 그렇죠. 승부의 결정타. 결정적인 골이었어요. 였고 네. 3차전도 이기긴 했는데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굉장히 쉽게 동점 먹혔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지나 했는데 뭐 이 경기를 어떻게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캐롤라이나가 정규 시즌 페널티 킬링 85.2% 리그 3위 팀입니다. 예. 이거는 이런 팀도 박살 내버렸다. 막지를 못했다. 예, 물론 이제 좀 변수는 있습니다. 이건 조금 미리 말씀드리죠. 빈센트 트로책 빠진 게 꽤 큽니다, 사실은. 네네. 페널티 킬링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이 선수가 이제 1, 2라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도 많이 하고 그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역할에도 참 중요한 역할 많이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3경기를 빠졌죠. 이번 시리즈 1차전 이후에 2, 3, 4차전 빠졌으니까 예. 3경기를 빠지게 됐고 뭐 니더라이더 선수도 이제 탑6에서 좀 득점 힘을 보태주면서 그 템파의 그 두터운 포워드 진에 어느 정도 좀 비비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선수도 마지막 대세야 겨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그 주요 자원이 결국은 이 선수들이 1, 2라인 선수들인데 1, 2라인 포워드들이 빠졌다라는 부분은 캐롤라이나 입장에서는 참 운이 없었던 부분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페널티 킬링이 리그 수위권으로 좋은데 그냥 붕괴가 일어났고 시리즈 내 페널티 killing 보면은 16번 파워플레이 찬스를 상대방 템파한테 줬는데 7골이 나왔습니다. 네. 초토화 됐죠 그냥. 그러면서 참 이거 너무 센 거 아닌가. 그렇다고 캐롤라이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막 수비진이 막 그렇게 약간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슬레이브인 팻이 있죠. 이런 선수들은 막 페널티 킬링이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그냥 저쪽이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네. 그 중심에는 저는 니키타 쿠체로프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네. 요 선수가 공격 지역에서 진짜 들어오면서 공격 전개를 하면은 그 파워플레이에서 슛이 나갈지 패스가 나갈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워낙 디셉션도 좋은 선수고 그 주변 옵션을 활약하는데도 능하고 그렇다고 슛이 안 좋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다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공격 지역에서 파워플레이에서 잡았다? 오른쪽 사이드든 왼쪽 사이드든 아니면 중간에 파고들든 굉장히 다양한 옵션에서 옵션 창출이 너무 많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스탬 코스도 왼쪽 파워플레이 원타임 옵션으로 굉장히 좋은 옵션이긴 하지만 예. 옵션의 다양화를 살려주는 부분에서는 전 쿠체로프 복귀한 게 진짜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팀의 파워플레이가 잘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템파가 파워플레이를 잡았을 때 상대방보다 훨씬 더 쉽게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 이번 시리즈 딱 나왔잖아요. 그게. 정규리그 때 없던 니키타 쿠체로프의 이번 플레이오프의 활약은 더 좀 임팩트로 와닿는 것 같아요. 없던 전력이 이렇게 가세가 되다 보니까. 게다가 그 올해 단축 시즌이기 때문에 좀 스케줄 타이트하게 돌아가서 좀 타이트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선수들이 시점상. 근데 쿠체로프 한 시즌 푹 쉬고 나오니까 몸 상태가 쌩쌩합니다. 아주.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네. 중간에 잠깐 쉬는 거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쿠체로프 이 파워플레이에 대한 대비책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남아있는 세 개 팀이 이 파워플레이에 대응할 만한 팀을 가지고 있는 팀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템파가 제일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뭐 이거에 대한 그 대비책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런 흐름, 캐롤라이나까지 그 답을 내지 못한 이런 정말 내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런 그 패스 옵션을 창출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예. 그런 부분까지 모두 감안을 했을 때는 진짜 템파가 세도 너무 셉니다. 그러니까 이 팀은 분위기를 한번 준다라고 해도 너무 쉽게 그 계기점을 만들 수가 있어요. 파워플레이라는 그 힘
때문에. 네. 그렇다고 파워플레이 5대5가 약하냐? 그런 팀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머리가 아픈 거죠. 템파베이 캐롤라이나가 약한 팀이 아닌데 굉장히 강한 팀이었는데 또 한 번 누르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NHL 이제 플레이오프 3라운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미파이널 대진이 모두 결정됐고 일정도 나왔습니다. 오늘 다 나왔죠? 볼게요. 결국 대진은 1번 시드가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됐고요. 4번 시드가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 이 두 팀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번 시드 대 4번 시드. 그리고 2번 시드가 된 템파베이 라이트닝 대 3번 시드가 된 뉴욕 아일랜더스의 대결로 압축이 됐습니다. 정규리그 승점 기준으로 예. 이런 대진이 성사됐고, 경기 일정을 보니까 현지 시각으로 6월 13일 일요일, 한국 시각 6월 14일 월요일에 템파베이와 아일랜더스 시리즈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다음 날 이제 베이거스와 몬트리올 시리즈가 이어서 시작이 되고요. 정규리그 한 번도 안 만났던 팀들끼리 올 시즌 처음 만나는 거예요. 예. 네. 그래도 조금 익숙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템파 아일랜더스는 그 전에도 뭐 지난 같은- 시즌 그렇죠. 그 3라운드에서 했었죠? 예. 두 팀이. 그런 2년 연속 것도 3라운드 있고 대결이네. 그리고 같은 이제 그 컨퍼런스에 있었던 팀이고 네. 뭐 서로 교류도 뭐 많았고 그렇다고 뭐 최근에 이제 팀 체제가 바뀌었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익숙할 수 있는데 베거스 몬트리올은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거의 이두 처음 팀은. 붙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플레이오프 시리즈는 당연히 처음이고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이 두 팀은 그 서로 자주 막 그렇게 상대하는 팀도 아니에요. 매번 네, 시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경기에서 그 디샤론 감독이 어떤 기책을 가져 나올지 요거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질 거라고 봅니다. 항상 몬트리올 컬러는 이랬어요. 전력은 베이거스가 위다. 몬트리올 컬러는 예전에 2010년에도 그랬고 그때 2011년에도 그랬고 1라운드, 2라운드 뭐 대단한 팀들 딱 해놓고 힘 딱 빠져가지고 컨퍼런스 파이널쯤 되면은 그냥 뭐 후두둑 무너지는 그런 팀 컬러가 있는 팀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베이거스 힘으로는 대책을 지금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저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템파 아일랜더스도 사실 지난해 3라운드 돌이켜 보면 템파베이가 이기긴 했는데 뭐 아일랜더스가 그렇게 쉽게 진 경기는 시리즈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네, 이제 네. 반발 이상 차이가 났었죠. 네. 경기마다. 네. 그리고 서력을 할 것인가? 예. 이것도 아일랜더스가 뭐랄까? 체계가 많이 바뀐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고 선수진이 아주 극단적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음. 근데 템파는 오히려 작년보다 선수진이 더 좋아졌죠. 훨씬 좋아졌죠. 네. 그 스탠코드 물론 이쪽도 펠미어리 제이잭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더 이제 그 좋아진 폭도 더 이제 템파가 더 크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아일랜더스가 이번까지. 베이거스와 템파베이 쪽의 우세를 점치는 걸로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전망을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군요. 하지만 뭐 계속 없을 모릅니다. 시리즈가 속출하고 있는 네, 이번 물론 플레이오프 뭐 이길 수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하위 시드 팀들이 어떤 대응책을 가져왔을지 올해는 작년처럼 되지 않겠어 뭐 네. 이런 팀 각오라든지 아니면 베이거스 보니까 이런 약점이 있네 찔러 볼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몬트리올이 대비책을 가져올지 뭐 이런 걸 또 지켜보는 것도 재미 아니겠습니까? 네, 디비전 4위 팀이 두 팀이나 올라왔고 3위 팀도 한 팀 껴있고 2위 팀 한 팀이 올라와 있는 네 팀의 세미파이널 결과를 이번 주말부터 흥미진진하게 즐겨보겠습니다. 비하인드는 276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플레이오프 3라운드 세미파이널 소식을 갖고 돌아올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섭 기자와 박김찬 PD, 저는 김태범이었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